말발굽의 천둥, 가을 햇살에 번쩍이는 군도의 빛. 남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적을 향해 달려간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과 결연한 얼굴들. 이것이 시와 캔버스에 영원히 남겨진 모습입니다. 전설에서 깎아낸 듯한 순수한 용기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장면 뒤에는 러시아군의 총영이가 깔려 있었습니다. 파편이 날카롭게 울부짖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크림 전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본래 위대한 열강들의 명확하고 깔끔한 충돌, 즉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힘이 차르 러시아의 야망에 맞서 시험받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군복은 화려하고 깃털 장식은 웅장했으며 군인 정신도 뛰어났습니다. 웰링턴과 나폴레옹의 전투를 연구해온 장교들에게 다가오는 원정은 영광과 승진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장은 이미 다른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강선 머스킷총은 워털루 시대엔 상상 못한 거리에서 병사를 쓰러뜨렸습니다. 포탄과 로켓이 참호 위에서 터지며 어떤 기사나 화가도 감히 보여주지 못할 방식으로 시신을 조각냈습니다. 티푸스와 콜레라가 혹독한 겨울 동안 전쟁터를 배회했고, 습하고 질병이 만연한 스쿠타리의 병원에서는 부상자들이 러시아의 총알보다 더 확실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오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두 세계의 경계에서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옛 세계는 기사도의 낭만적 이상에 휩싸여 있었고, 새 세계는 연기와 진을, 쇠붙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피와 개혁으로 쓰인 교훈과 함께 끝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화도 남겼습니다. 장군들은 깃털을 달고 병사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행진했으나 곧 시작될 전쟁은 그들의 군복에서 화려함을 앗아갈 것입니다. 20세기 절정기에 세계적인 분쟁은 동맹, 자원, 그리고 소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역사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고, 바로 열아홉 중반이 펼쳐지면서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방벽 역할을 해왔던 오스만 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한 군대와 지중해 무역의 지배자였던 오스만 제국은 1850 이르러서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개혁의 실패로 약화되었으며, 발칸과 레반트 지방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로 분열되고 유럽의 산업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예니체리 부대 중심이던 오스만 제국 군대는 이제 규율과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대서양 무역로가 오스만 제국의 항구에서 멀어지면서 경제는 쇠퇴했고, 인구 증가도 러시아의 폭발적인 팽창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스만 제국은 몰락 직전의 제국이라는 신호를 보였고, 결국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대화를 위한 여러 시도, 특히 1830 시작된 탄지마트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신뢰를 회복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군대와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관을 빌려야 했고, 진정한 산업 역량은 끝내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해지자 유럽의 열강들은 남아있는 영토에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잠재된 약점은 외교관들이 동방 문제라고 부르는 지정학적 난제로 이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무너진다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니콜라이 1세차의 러시아는 바로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있는 정교회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며 더 큰 영향력을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성지 통제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 3세 치하 프랑스는 가톨릭 특권을, 러시아는 정교회 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술탄이 1852년에 프랑스에 더 많은 권리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자 러시아는 격분하여 멘시코프 공을 보내 정교회 보호를 주장했지만 술탄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853년 7월 러시아군은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아래 있던 몰다비아와 왈라키아의 도나우 공국으로 진군하여 정교회 보호를 강요하고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된 외교가 이어졌고, 마침내 오스만 제국은
1853년 10월 4일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의 15일 내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유럽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내의 불안을 잠재우길 바랐습니다. 선전포고 직후 도나우 강의 오스만 군대는 올테니차 등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했지만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은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1853년 11월 30일 러시아 흑해 함대는 시노베 정박해 있던 오스만 제국 함대를 공격해 전멸시켰습니다. 이 공격으로 프리깃, 코르벳, 수송선 등이 포격에 침몰했고 거의 2,000명의 오스만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량 학살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공식적인 선전포고, 이후 첫 번째 주요 군사 충돌이었으며 서방의 개입에 명백한 전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대중은 즉시 분노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군을 야만적으로 묘사했고 각국 정부는 전면 개입에 대비했습니다. 1854년 초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게 공국에서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각각 3월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국은 3월 27일, 프랑스는 3월 28일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국 지도자들은 지정학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로드 팔머스턴은 당시 지배적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술탄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플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해협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해협은 동방과 영국의 보석인 인도로 가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발칸과 흑해에서 성공하자 이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세력 균형을 위협하고 영국의 무역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철수 압력을 가했고 1854년 중반 그 공국들을 점령해 오스만 제국 전선을 강화하고 다뉴브 지역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총리 카보르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약 10,000명에서 17,000명의 병력을 동맹국 지원을 위해 파병함으로써 피에몬테는 파리 회의에서 외교적 입지를 얻고 프랑스의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동정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사르데냐의 참전은 그 세기 내내 이어질 지정학적 판도 변화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첫 총성이 오갈 무렵 유럽의 주요 열강들은 이미 편을 갈라놓은 상태였습니다. 쇠퇴하는 제국, 종교적 갈등, 그리고 아사드의 야망에서 비롯된 지역 분쟁은 거의 대륙 규모의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전투들은 과거 시대의 깃발과 대형으로 치러지겠지만 전쟁의 현실은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크림 전역은 나폴레옹 시대의 기동전에서 새로운 산업화된 전쟁 방식으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전환점을 찍게 됩니다. 시노프에서 오스만 함대가 파괴된 후 유럽은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외교를 넘어 러시아의 무분별한 침략을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1854년 3월 두 강대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해군이 흑해로 진입했습니다. 연합군은 러시아 대규모 침공이 비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바스토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봉어지이자 남부 러시아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군은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 등 오스만 제국의 핵심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을 목표로 삼은 연합군은 러시아 해군 위협을 무력화하고 발칸 반도에서 러시아의 명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처음에 오스만 제국 영토, 주로 바르나에 집결했으며 여름까지 프랑스와 영국 부대를 중심으로 6만 명이 넘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 중에는 수천 명의 오스만 병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조직 부족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정대가 항구를 떠나면서 계획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854년 9월 14일 연합 함대는 크림반도 칼라미타만에서 어려운 상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훗날 재앙의 만으로 불렸습니다. 더 잘 준비된 프랑스군은 엄폐물 아래에서 신속하게 상륙했지만 영국군은 폭풍구와 억수 같은 비 속에서 바다를 헤치며 상륙해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평화로운 항구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저항 속에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보병을 먼저 상륙시켰습니다. 그러나 폭풍으로 영국군이 기병대와 보급품까지 상륙시키려다 무질서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힘겹게 나아가던 많은 말들이 안타깝게도 익사했고 장비들은 물에 젖어버렸으며 군복은 흠뻑 젖었고 텐트는 침구도 없이 캔버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영국군은 제대로 된 수송대나 짐 운반 부대 없이 도착해서 병사들은 현지에서 구한 수레와 타타르 공동체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레 절반을 마련하는데 며칠이 걸려 많은 병사들이 며칠 동안 식량과 탄약, 장비를 직접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9월 19일 해안에서 정비를 끝낸 연합군은 세바스토폴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해안에 가까운 오른쪽에서 행군했고 푸른 제복이 영국군의 붉은 튜닉과 뚜렷이 대비되었습니다. 함대는 남쪽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알마 전투에서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곳에서 영국과 프랑스 보병은 강을 내려다보는 러시아군 진지를 돌파하여 큰 피해를 입히고 후퇴를 강요했습니다. 이 성공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미니에식 소총과 영국식 1853년형 엔필드 강선 머스킷은 여전히 많은 러시아 부대가 사용하던 구경총에 비해 사거리와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알마 전투에서 영국 근위대는 러시아군이 접근하기 전 일제 사격으로 러시아 진영을 괴멸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승리했지만 연합군은 기회를 잠시 놓쳤습니다. 연합군은 우위를 이용해 즉시 세바스토폴을 점령하는 대신 도시를 우회하여 남쪽에서 포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체로 러시아군은 방어를 강화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한편 연합군 지휘관들은 인근 항구 점령을 우선시했습니다. 발라클라바는 영국군의 보급기지로 선택되었고 프랑스군은 더 큰 항구인 카미에슈를 점령하여 결국 상점, 술집, 창고가 완비된 분주한 물류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후 영국 육군 원수 레글런 경이 발라클라바를 선택한 것을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습니다. 그곳은 정박 깊이가 충분하지 않았고 측면이 노출되어 있어 보급선이 취약해졌습니다. 보급 문제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10일 월 중순 발라클라바 항구에 폭풍이 불어 30척의 배가 난파됐고 많은 배에 겨울 옷과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의관들이 나중에 한탄했듯이 병사들은 허술한 천막에서 얼어 죽거나 굶주렸고 이질과 콜레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해 겨울 러시아의 총알보다 질병과 추위로 더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본부와 전선 간의 소통은 새로 설치된 전신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휘 및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철도는 아직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지만 1855년 초가 되자 연합군은 발라클라바에서 포위선까지 이어지는 그랜드 크림 중앙철도를 완공하여 장기 포위전의 군수체계를 혁신하게 됩니다. 10월이 되자 연합군 공병들은 세바스토폴 남쪽의 포위, 참호와 포병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쟁에서 가장 암울하고 장기화된 국면인 세바스토폴 포위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열악한 계획, 보급 실패, 성급한 지휘 결정, 그리고 나폴령식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산업화되지도 않은 과도기적 전쟁이라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군이 참호를 파고 참호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전이 인내와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조직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세바스토폴 포위전이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크림 반도의 조용한 교착 상태는 10월 25일 갑작스러운 폭력 사태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발라클라바 전투는 크림 전쟁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불운한 경기병 여단의 돌격이 이날을 영원히 역사와 대중의 상상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날은 러시아군의 공세로 시작되었습니다. 리프란디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군은 발라클라바에 있는 영국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목표는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해안에서 전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보급선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초반 러시아군이 오스만 제국 점령 방어진지 여러 곳을 점령하자 영국군 지휘관들은 전선 안정을 위해 기병대를 투입했습니다.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기병 부대 중에는 제7대 카디건 백작 제임스 브루디넬 소장이 지휘하는 경기병 여단이 있었습니다. 주로 세이버와 카빈총으로 무장한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들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부대인 경기병 여단은 정찰이나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데 가장 적합했으며 요새화된 포병선에 정면으로 돌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오해와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 그들은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혼란의 중심에는 영국 총사령관 레글런 경이 내린 모호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요새에서 빼앗은 대포 이동을 걱정한 레글런 경은 명령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레글런 경은 기병대가 신속하게 전진하여 적을 추격하고 적이 대포를 가져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참모총장 에어리 장군을 거쳐 기병 사단장 루컨 경에게 전달되었고 루컨 경은 다시 카디건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떤 대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레글런은 능선에서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루에 있는 대포를 의미했지만 계곡 아래에 있던 루컨과 카디건은 바로 앞에 있는 러시아의 견고하게 요새화된 포병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명령을 전달했던 놀런 대위는 계곡 쪽을 막연하게 가리켰다고 전해지며 이는 정면 돌격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명 높은 돌격이 시작되었고 그곳은 죽음의 계곡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계곡 양쪽에는 러시아 대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완전한 포대가 있었습니다. 경기병 여단이 천둥처럼 앞으로 돌진하자 병사들은 세 방향에서 쏟아지는 포탄 세례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쓰러졌고 많은 병사들이 적의 진영에 도달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병들은 모든 역경을 딛고 러시아 포병선에 도달해 포병들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고 많은 적을 쓰러뜨리며 일시적으로 몇몇 대포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지원이나 증원이 없던 기병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보병과 포병이 재정비를 마치고 살아남은 이들이 방금 돌파했던 그 위험한 길을 절뚝이며 돌아갈 때 맹렬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돌격에 참여한 600 이상의 병사 중 약 110 전사했고 160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375말이 잃었습니다. 원래 부대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전사자 중에는 장교와 사병이 있었고 다수는 영국 지주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라이트 브리게이드의 돌격은 전술적 참사였지만 대중에게는 더 위대한 것으로 남았습니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시는 전투가 끝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발표되어 기병대원들의 용기와 침착함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의 시구는 피할 수 없는 파멸 앞에서 고귀한 희생을 감내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는 널리 읽히고 암송되었으며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용기와 명예의 장으로 보는 영국인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시 라이트 브리게이드의 돌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리그, 반리그, 반리그 앞으로 모두 죽음의 계곡에서 600 달려갔다. 라이트 브리게이드 앞으로 대포를 향해 돌격하라. 그가 말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600 달려갔다. 라이트 브리게이드 앞으로. 당황한 사람이 있었는가? 병사들이 누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대답할 권리도 이유를 따질 권리도 없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행동하고 죽는 것뿐이었다. 죽음의 계곡으로 600명이 달려갔다. 그들 오른쪽에는 대포가 있었다. 그들 왼쪽에도 대포가 있었고 그들 앞에도 대포가 있었다. 포탄과 포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용감하게 그리고 멋지게 죽음의 입으로 지옥의 문으로 600명이 달려갔다. 그들의 칼날이 모두 번쩍였고 그들이 방향을 틀 때마다 번쩍였다. 그곳에서 포수들을 칼로 베며 적을 향해 돌진했다. 온 세상이 놀라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포연 속으로 뛰어들었고 적진을 뚫고 나아갔다. 코사크와 러시아군은 칼날에 휘청였고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지만 600명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 오른쪽에는 대포가 있었다. 그들 왼쪽과 뒤에도 대포가 있었고 포탄과 포성이 쏟아졌다. 포탄과 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말과 영웅이 쓰러졌다. 그토록 용감하게 싸웠던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지옥의 입구에서 돌아왔다. 그들 중 남은 자들, 600 중 남은 자들 뿐이었다. 그들의 영광은 언제 사라질까? 그들이 감행한 거친 돌격에 온 세상이 놀랐다. 그들이 감행한 돌격을 기리자, 라이트 브리게이드를 기리자, 고귀한 600명, 인용 끝. 하지만 그 일을 겪은 이들에겐 그 돌격이 쓰라린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윌리엄 버틀러. 하사는 나중에 그 혼란과 참상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 피가 끓어올랐고 적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대포에 도달했고 저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 미친 사람들처럼 달려들어 결국 대포를 점령하고 못을 박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게 후퇴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몇 명과 함께 모였지만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연대가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대포가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사크 병사 2명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제 코, 턱, 고삐를 잡은 손을 베었지만 제가 그를 땅에 쓰러뜨려 더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인용문 끝. 그의 말은 라이트 브리게이드의 돌격을 특징 짓는 두려움, 의무감, 그리고 결연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라클라바 전투 후 영국군의 지휘와 소통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돌격 이후 비난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레글러는 루컨은 카디건을 탓했습니다.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온 카디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통과 시대의 뒤떨어진 교리에 의해 마비된 군 지휘 체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새도 불구하고 기병대원들의 용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신 덕분에 최전선 소식이 며칠 만에 런던에 전해지던 시대, 라이트 브리게이드의 돌격은 전쟁 최초의 세계적 미디어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신문 사파, 목격자 증언, 테니슨의 시는 전사자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실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영웅으로서 말입니다. 크림 전쟁 전체로 볼 때 발라클라바 전투는 세바스토폴 포위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는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채 전술적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영국군과 그 동맹군은 발라클라바에 있는 보급기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주요 방어 거점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바스토폴 포위전이 혹독한 겨울과 끊임없는 폭격 속에 계속되는 동안 그 시벌의 돌격은 산업화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영웅주의의 메아리로 남아있었습니다. (1854년) 10월까지 연합군은 세바스토폴 남쪽 진입로를 포위하고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포위전은 관리 부실, 의사소통 오류,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장기 작전의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발라클라바 영국군의 주요 보급 항구는 어촌에 불과해서 수많은 병력, 동물, 탄약, 식량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카미아시의 큰 항구를 이용해 상황이 나았지만 그곳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보급품들은 며칠씩 해변에 방치되었고 의료시설은 열악했으며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비참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이자 역사가인 크리스토퍼 히버트는 자신의 저서 로드 레글런의 파멸, 크림 전쟁의 비극에서 발라클라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두에서는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숯더미가 찢어진 자루 위에 쌓여 있었고 자루에서 밀가루가 축축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을 건너려고 옷구러미를 디딤돌로 썼습니다. 부서진 상자들, 썩어가는 고기, 탄약 상자, 수천 개의 텐트 말뚝, 오두막 조각들이 창고나 거리 곳곳에 뒤죽박죽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화약통 위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쥐와 들개들이 사방을 뛰었습니다. 터키 병사들은 병들고 굶주린 채 거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사용되던 작은 마을의 오두막들은 문까지, 아니 문에 걸린 진흙으로 덮인 썩어가는 1000조각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1000조각 너머로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악취 나는 어둠 속에서 나와도 고통과 비참, 죽음에 익숙해진 행인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크림 반도의 겨울이 시작되자 연합군 병사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와 혹독한 자연에 맞서야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로는 진흙탕 강으로 변했고 얼어붙는 바람이 이미 새거나 아예 덮개조차 없는 천막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외투나 부추 없이 지냈습니다. 발라클라바에서 전선까지의 도로가 거의 막혀 필수 보급품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사료가 바닥나고 말들이 떼죽음 당했으며 사단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콜레라 이질, 티푸스가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아이러니는 분명했습니다. 세바스토폴의 적은 추위, 굶주림, 그리고 부패만큼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포이전은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속한 기동과 화려한 기병 돌격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된 산업시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땅을 파고 몇몇 지역에 수마일에 이르는 정교한 참호망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은 반복되는 포격, 저격, 그리고 물에 잠긴 구덩이에서 차가운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은 예순 앞서 서부 전선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바스토폴 내부에서 러시아의 치밀하고 잔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군사 공병 에두아르트 토틀레빈 장군의 지휘 아래 도시는 현대식 요새로 탈바꿈했습니다. 토틀레빈의 천재성은 요새를 상황에 맞게 즉시 개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토틀레빈은 기존 방어시설이 쓸모없음을 깨닫고 내륙의 거대한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말라코프 요새와 그레이트 레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흑 방어시설들은 대포로 무장해 적의 포격에도 용감히 맞섰습니다. 러시아 포병들은 적포대를 겨냥한 방역에 능숙해졌고 노동대대는 매일 밤 피해 복구와 방어시설을 더 깊게 보강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규모 연합군 공격이 교착 상태를 깨려 시도됐습니다. 1855년 6월 18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전면 공격을 시작했으나 엉성한 협조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레이트 레단에서 큰 피해를 입고 격퇴당했으며 프랑스군은 말라코프를 공격했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됐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총공세는 몇 달 후인 9월 8일에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더 잘 준비된 프랑스군이 말라코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군은 다시 한번 레단을 공격했지만 또다시 피비린내에 나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말라코프의 상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바스토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최고 사령부는 만을 건너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밤사이 러시아군은 해군 보급품에 불을 지르고 남아있는 모든 함선을 폭파했으며 도시의 남쪽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지치고 소모된 연합군은 한때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던 해군 항구의 폐허가 된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포위전은 열한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전투와 질병, 기아로 인해 12만 명이 넘는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에게 이 전역은 군사 물자 수송, 지휘, 그리고 기반 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프랑스에게는 군사적 부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쟁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차르 군대의 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국 관료제 내부의 부패를 드러낸 심각한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바스토폴의 함락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1856년 계속되었고 새로운 전장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둘러싼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걷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조용한 전쟁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군 병원의 열병 병동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상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총알과 총검이 아니라 부서진 육신과 감염된 상처, 그리고 절박한 간호행위로 이루어진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대의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명의 놀라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언덕의 대포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전선 뒤에선 다른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칼, 포탄이 아닌 비누, 통계, 연민으로 치러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맞은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스쿠타리 병원의 악취 나는 복도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인물이 되었고 개혁의 상징이자 그 영향력이 전쟁 자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1854년 11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스쿠타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질서가 아닌 비참함과 절망이었습니다. 터키 변경을 개조해 만든 이 병원은 전선에서 온 부상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더러운 집, 이불 위에 빽빽이 누워 있었고 종종 깨끗한 붕대나 심지어 식수조차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수로 인해 식수가 오염됐고 쥐들이 바닥을 들끓었으며 공기에는 괴조와 부패의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사망률은 비참할 정도로 높았고 한때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 교육을 받고 강한 사명감을 지녔던 나이팅게일에게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부 장관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시드니 허버트의 지원을 받아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팀과 함께 동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많은 남성 군의관들이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에 적대적이었지만 나이팅게일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위생 규정을 도입하여 바닥을 청소하고 린넨을 삶고 환기를 개선하며 감염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자리 잡으면서 스쿠타리 병원의 사망률은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공헌은 바닥을 닦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료개혁에 통계 데이터를 처음 활용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극지방 도표를 활용해 그녀는 전투 부상보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더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사망 통계 시각화는 군 당국과 의회 모두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생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에서 간호의 전문화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귀국 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런던 세인트 토머스 병원의 나이팅게일 간호사 학교 설립을 도왔고 이는 현대 간호 실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은 영국군이 의료 및 물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이끌었으며 이후의 군사작전에서는 야전 위생과 병원 조직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만을 주목하는 것은 크림 전쟁에서 활약한 또 다른 뛰어난 인물인 메리 시콜을 간과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이자 기업가였던 메리 시콜은 영국 전쟁부가 공식 간호 부대 합류 신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자 인종적 편견 때문일 수도 있었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자비로 여행해 발라클라바 근처에 브리티시 호텔을 세웠고 이곳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진료소와 식당, 휴게소 역할을 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주로 후방병원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메리 시콜은 종종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보급품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가 포화 속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시콜 어머니라 부르며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처럼 영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콜의 업적이 마땅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 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두 여성은 오랫동안 간과된 군사의학 분야의 개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어리석음과 정치적 부실로 특징 지어진 전쟁 속에서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은 혼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노력 중에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세바스토폴 포위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이팅게일과 시콜은 조용한 혁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깨끗한 물, 정확한 데이터, 굳은 결의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영국 군대를 영원히 바꾼 것은 전장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1856년) 봄이 되자 크림 전쟁은 거의 3년 동안 이어지며 관련된 모든 주요 열강의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토폴 패배로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경제 악화로 국내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인프라, 부족한 철도, 낙후된 산업, 그리고 느린 관료제 등 깊은 약점들을 드러냈고 러시아 궁정 내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면 내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전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상자 명단이 길어지면서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고 전쟁의 비용이 금전적으로나 인명적으로나 점점 더 정당화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명목상 승리했지만 한계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국고는 심각하게 고갈됐으며 군사력도 대부분 외국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들은 1856년 2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협상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타협에 응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니콜라이 황제가 감기에 걸린 후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1855 3월 폐렴으로 사망한 뒤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입장에서 알렉산드르는 추가적인 갈등이 자신의 권위가 자리 잡기도 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 역시 자신들의 병력을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파리 조약은 1856년 3월 30일 체결되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그 조약의 조건들은 같은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흑해는 중립지역으로 선언되어 모든 군함과 해안 요새의 진입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서 해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나우 공국들은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하로 반환되었으며 유럽 열강의 공동보호 아래 자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유럽 협조체제에 가입하게 되어 명목상으로는 열강 외교체계에서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에게 외교적 승리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견제받았고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팽창을 막는 완충지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만큼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스무 안 되어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했고 흑해 조항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에겐 이 전쟁의 종결이 굴욕이면서도 전환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1861년에 농노 해방을 포함한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게 이 전쟁의 결과는 모호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자국 군대 비효율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잠시 위신을 얻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붕괴를 피했으나 여전히 유럽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파리 조약은 평화협정보다는 제국들 간 오랜 경쟁 속에서 잠시 멈춘 불안한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포성은 잠잠해졌지만 유럽의 먹구름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1856년에) 포성이 잠잠해진 후 크림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고립된 분쟁, 유럽의 먼 구석에서 벌어진 제국들 간의 날카롭지만 제한된 충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교훈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전쟁이 만들어낸 신화들은 스무 참혹한 전장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크림 전쟁은 개혁을 촉진했고 영국군은 보급, 의료, 장교 훈련을 전면 개편했으며 러시아도 알렉산드르 II 시기 대대적 내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소모전의 대가, 불분명한 지휘체계의 위험성, 현대 화력 앞에서 구식 전술의 무의미함 등 전략적 교훈들은 대부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크림 전쟁은 시대와 시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폴레옹 시대의 낭만적 외형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군복과 기병 돌격, 말을 타고 지휘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점차 산업시대의 현실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강선 머스킷 소총은 사거리를 늘려 전통적 정면 및 총검 돌격을 훨씬 치명적이거나 자살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철도로 보급되고 지속적인 폭격이 가능한 포병은 포위를 장기적인 학살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신은 명령과 소식을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대륙을 넘어 전달하여 외교와 지휘의 세계를 좁혔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이후의 분쟁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세기 말에 벌어진 보어 전쟁에서 영국은 다시 한번 참호 진지, 장거리 소총 사격, 그리고 현대 전쟁의 물자 수송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세바스토폴에서의 참호와 포격전은 기묘하게도 익숙한 모습이었고 이제는 현대 산업 규모로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보여준 구식 전술과 현대식 살상력의 조합은 서부 전선을 특징짓게 될 교착 상태와 대량 인명 피해의 암울한 전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림 전쟁은 새로운 것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미디어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윌리엄 하워드, 러셀 같은 타임즈의 전쟁 특파원들이 생생하고 때로는 불편한 전쟁 소식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의 보도는 보급품 관리 부실, 병사 고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등 영웅적 행동을 다뤄 국내 분노와 개혁을 촉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최초로 사진이 촬영된 전쟁 중 하나였고 로저 펜튼의 사진들은 빅토리아 시대 관객에게 선별적이지만 실제 전장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이미지의 결합은 대중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신화화하는 방식에 대한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라이트 브리게이드의 돌격기입니다. 비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곧 그림과 산문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신은 값비싼 실수를 용맹의 전설로 만들고 기병대원들을 의무의 순교한 이들로 그렸습니다. 이러한 낭만적인 묘사는 영국의 군사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을 명예로운 모험으로 봤는데
이는 빅토리아 시대가 크림 전쟁 등 일부 갈등만 기억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포스터와 연설은 경경여단 돌격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기사도와 희생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전선으로 보내진 이들이 마주한 것은 낭만적으로 미화된 영웅적 행위나 기병 돌격이 가득한 모험이 아니라 진흙투성이 참호와 끊임없는 포격,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 학살을 상징하게 될 기계화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크림 전쟁은 경고이자 청사진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은 산업 발전이 전통적인 전쟁 방식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었고, 빠른 소통에 의해 촉진된 여론이 어떻게 전쟁의 전개와 그 유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입증했습니다. 비록 스무 이어진 대재앙들에 의해 대중 역사에서 종종 가려지긴 했지만 바로 크림에서 기술, 관료제, 선전이 어우러진 현대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전쟁 시대의 전술, 전략, 낭만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오늘 바로 Supremacy World War Sam를 무료로 플레이하고 한정 달러 25 스타터 팩도 받아가세요. 시즌 한정 유닛 1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유닛은 30일간만 획득 가능합니다. 당신